안녕하세요. 단도박이 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정 상담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도박 중독 상담, 도박 중독 회복 치료에 있어서 재정 상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도박 중독 상담 치료가 시작된 초기에는요, 이 재정 상담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았고, 어떤 전문가들의 솔직히 말하면 부족함, 그리고 되게 노력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그 재정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담자들과 전문가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되돌아보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의 어떤 베이스 되는 학문들이 보통은 심리학이나 어떤 정신보건 건강 관련된 사회복지나 뭐 간호 이런 파트에서 올라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인 심리, 정신 이런 부분의 전문가지 어떻게 보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도박 중독이 뭘까요? 선생님들 경험해 보시는 가족분들도 생활에 가장 불편함을 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이 우리는 가장 다급하고 물질 중독, 특히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 같은 경우는 육체의 건강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내담자들의 특징이 또 틀리고요.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그 시점도 좀 다르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심리적인 부분에 많은 취중을 해서 그 반복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긴 하는데 한국의 특징은 특히나 지금은 더 하지만 이 경제적인 어떤 방법들 그렇죠. 대출이나 돈을 빌리는 과정들이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과도하게 발달이 돼 있죠. 꼭 도박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항상 뉴스에 나오는 우리 가계 대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의 그 갭을 우리 내담자들과 전문가 사이가 좁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들은 이 부분의 문제를 계속 호소했고요. 전문가들은 그걸 계속 외면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되는 중독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상담 필요 없어. 나에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거부들을 했던 것이 불과 뭐 10년 전, 15년 전에 그래서 많은 갈등이 생겼죠. 또 오히려 그렇게 반항하고 저항하는 내담자들을 보고 도박 중독자들은 되게 좀 성격들이 그래. 우리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오해가 쌓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재정 문제였는데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도박 중독 상담을 하는 기관의 부족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심지어 변호사, 뭐 재정 전문가, 뭐 법무사, 경찰 이런 분들도 각자의 생각만 얘기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뭐 워크아웃, 개인회생 이런 것들이 정착이 돼 있지 않았던 때라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재정 상담을 전공으로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고 이 재정 상담이 일반적인 빚 문제 해결과는 많이 달라야 된다는 그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잘못 건드렸다가는 재정 상담은 내담자에게 독이 되는 케이스가 되고요. 일반적인 빚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은 재정 상담의 압박감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 재정 상담의 압박감을 이용해서 우리는 회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박이 준 부정적인 행위의 결과가 재정의 압박감입니다. 그 압박감이 순식간에 해결이 되면은 절대 우리 회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재정 압박감으로 너무 많은 심한 고통을 호소할 때 그 부분을 올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전문가나 기관에서는 제공을 해야 되고 그게 한 번에 되지 않는다면 연속적인 반복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압박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재정 부채 상환 계획표들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물론 이제 이게 개인의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끔 저희가 다 처리는 했고
오늘 그 화면이 조금 거리를 둔 이유도 그래도 혹시 모를까 해봐서 이렇게 멀리 둔 건데요. 이미 이제 저랑 상담한 지 5년, 뭐 3년 이렇게 되신 분들의 계획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다 이름표는 다 가렸지만요. 굉장히 부채 내용도 많고 화려하죠. 네, 굉장히 내용도 많고 화려한데 화려하다는 뜻이 연필로 쓰고 지우고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상담 과정에서? 한번 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목록을 다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좀 잘된 케이스만 보여드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부채 목록과 도박 중독의 부채의 특징이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돌려막기도 해봤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말 마지막까지 돈을 빌리기 때문에 지인 부채, 1금융, 2금융, 3금융 그리고 제가 많이 다루고 있는 최근에 가장 큰 문제점 불법 사채까지도요. 그러니까 불법 사채는 전혀 이 부채 목록에 저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불법 사채는요 강경 대응입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뉴스 보니까 또 많은 그런 불법 사채업자를 강력계에서 대단위로 검거했던 뉴스도 나오는데요. 부채 목록에서 뺍니다. 그리고 1, 2, 3금융과 그 다음에 지인 부채까지 넣어서 본인의 소득 대비 부채 계획을 세우는데 우선순위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고요. 이 부채 계획을 수립하는 그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빚부터 갚는 게 부채의 회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죠. 그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본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담당자와 당담 사례관리자와 상의를 해서 그 시점을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부채를 목록을 작성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부채의 상한 순위를 정해서 부채를 갚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왜 재정상담이 도박 중독 상담에 꽂히고 이걸로 인하여 내담자와 상담사의 간의 신뢰가 회복되고요.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 우리 부채의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이자율은 연간 20% 이하의 부채 이자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연 20%도 상당히 고금리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는요 연 60%였습니다. 합법 이자가 말도 안 되는 이자죠. 이게 정치의 어떤 부족함이었는데요. 이게 많이 줄어져서 20%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20% 이상은요 절대로 국가는 허락하지 않는 행위라고 돼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 대환 대출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요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담당 사례관리자는 그것에 대해서 허용을 할까요? 허용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옳을까요?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다른 제도나 더 이상의 부채를 늘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접근을 시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도박 중독 상담에서는요, 항상 재발을 한다는 것을 가정하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겠죠. 재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도박 중독, 어떤 중독에서든 재발을 제외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불이 죽을 때까지 안 난다는 그런 화재 계획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재발을 할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의 이자를 10%로 이자를 대환하는 저금리 대출로 바꿀 경우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내담자에게는 그 2, 3금융의 고금리를 1금융의 금리로 바꿀 때는 신용등급이 상승을 합니다. 1금융 싼 이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고금리 대출을 했던 대부업체 2, 3금융의 한도는 그대로 살아나게 되겠죠. 비어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열심히 10%의 이자로 좀 부담이 줄어든다. 이자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갚다가 이자가 싸다고 재발을 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에요. 10% 이자로 열심히 갚다가 어느 순간 3, 4개월, 4개월 뒤에 재발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당장은 돈을 필요하겠죠. 우리 재발한 그 내담자분께서. 그러면 당연히
고금리 대출로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해서 그 비어있는 한도만큼 돈을 다시 빌리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상담을 하는 상태가 됐을 때는 10% 이자에 똑같은 돈, 20% 이자에 똑같은 돈이 양쪽에 돼 있는 상태가 돼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바보 같은 계획이 어디 있어요. 최초에 20% 이자로 고금리 대출을 전환하지 않고 여기서 개인회생이나 여기서 개인 워크아웃이나 프리 워크아웃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아니면 연체를 아예 시키던지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로 이 금액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재정상담이 왜 다른 재정상담과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이 영상을 혹시나 보고 계시는 상담가들도 계신다면 조금은 자기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소한 이 사회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만큼의 경제적 상식을 갖고 있을까? 이자가 얼마고 고금리가 얼마고 저금리는 얼마고 햇살론이라는 게 뭐고 최소한 이 정도의 상식은 갖고 있나? 또한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매년 이런 제도들이 바뀌고 새로운 대출 상품이 나오고 그렇죠. 굉장히 그게 모바일과 연결돼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도박 중독 상담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담자와 그분들과의 고통을 공감하고 같이 신뢰관계가 어떻게 쌓이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알고 있는 만큼은 제가 최소한은 알아야 대화가 되겠죠. 눈만 껌뻑거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너무 중요한 내용을 한 번에 영상에 담으려다 보니까 조금 뒷부분을 모자른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서 다음 편에 한번 다시 재정상담, 이 고금리 대출, 대환대출 이외의 또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정리해 보자면 부채 상환 계획을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하고요. 상담 과정 안에서. 그리고 어떤 다른 빚을 갚는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